네, 더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여야 4당은 당헌 당규를 이유로 5.18 망언을 묵인하는 꼼수라고 비판했고 5.18 유공자인 민병두, 설훈, 최경환 의원은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화 대전 공장 내의 다연장 로켓포 천무 발사체 작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20대 2명을 포함해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대진 침대에 이어 수입 브랜드인 실리 침대 6개 모델에서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업체 측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수거 명령에 따라 해당 제품은 물론 같은 시기에 판매된 다른 제품들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구한 30대 중학교 교사 임모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의사가 확고했고 금전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어머니의 강압적 통제로 범행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범행이 실행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는 당헌 당규를 이유로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5.18 망언을 묵인하는 꼼수라고 비판하며 국회의원직 제명에 동참하라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한국당 윤리위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자유한국당은 물의를 빚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가운데 일단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만 제명 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나머지 2 의원의 징계는 유예했습니다. 또 관리 책임이 있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영종 윤리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분은 징계를 하기로 했고 2 분은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하셨잖아요. 근데 당규상 전당대회 출마한 분들은 아예 징계 자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징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명 의원의 징계 의결을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방미 일정 중인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소집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되기 때문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명이 확정되더라도 당정만 이를 뿐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연설에 참석한 김진태 의원은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전당대회에 전념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2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4당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당규를 이유로 5.18 훼손을 묵인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국회 윤리위의 제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만이 5.18 유족이나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윤리위의 결정은 날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격이라며 한 명이라도 지도부에 입성하면 한국당은 망언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망언 당사자들에게 차기 지도부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고 지적했고 정의당도 징계를 유예한 2 의원에 대해 출마 자격 자체를 박탈하고 이종명 의원과 같은 징계를 내렸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5.18 유공자인 민주당 민병두, 설훈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한국당 의원 3명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반드시 응징해서 다시는 광주 5.18을 훼손하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는 사례가 되어야 할 거라 생각하고 정치권 안팎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 왜곡을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5.18 민주화 운동에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부정하고 모독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도 의회는 성명을 내고 5.18 민주화 운동은 자유와 정의의 투쟁으로 군사 쿠데타 세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역사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노인 운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치매 검사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치매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돼 있으나 만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실태를 단독 보도합니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숫자와 계절, 요일 순서에 따라 선을 잇는 기본적인 치매 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날 기본 검사에서 탈락한 고령자는 17명 가운데 6명. 탈락이 결정되자 다음 단계 검사를 받기 위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면허 시험장별로 편차가 있지만 올해 기본 검사에서 탈락한 비율은 전국적으로 35% 정도입니다. 기본 검사에서 탈락하면 이어서 기초인지 검사를 받게 되고 또 탈락하면 좀 더 심층적인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층적인 치매 검사에서도 탈락하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일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두 가지 후속 검사에서 탈락하는 고령자가 거의 없다는 점. 실제로 기본 검사에서 탈락한 80대 할아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할 정도로 청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면허를 갱신했습니다. 일주일에 얼마나 하세요? 운전한 지? 네. 일주일에 했지만 69년 전에 했어요. 운전은 계속 하실 생각이시죠? 하여튼 이번에 지금 면허 나오면 면허 기간에 해야지. 내가 몸이 아직 성하니까. 시험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도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뒤에 차 나와요.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고령 운전자 6천여 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운전면허 갱신에 실패한 사람은 단 21명. 비율로 따지면 0.5%에 불과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를 앓는 비율이 10.2%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와는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측도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완벽하게 걸러내는 제도를 한꺼번에 도입을 해버리면 분명히 거부하는 세력이 상당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면허가 꼭 필요하신 생계형 운전자가 있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 이 때문에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의료검진을 받아야 운전면허를 연장할 수 있는 영국처럼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분들을 치매 진단을 만약에 이제 건강보험에서 만약에 법적 의무화해서 진단 검사해가지고 이분들을 걸러내줄 수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하기가 수월해요. 정책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낼 수 있도록 운전 능력에 문제가 있는 고령 운전자들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당정청이 자치경찰제를 올해 시범 도입해 서울과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국민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하지만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지방분권 취지에 맞춰 경찰력을 분산하면서도 안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치경찰제가 지니는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동시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법안을 당에서 앞장서서 입법을 해주시면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색이나 주민 요구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려도 여전합니다. 특히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의 수장 등 각종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경찰위원과 연관해서는 추천하는 그 경로들은 상당히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임명권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찰수장에 대한 임명권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과 연계를 해봤을 때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려한다는 것이죠. 재정 상황에 따라 지역별 치안 서비스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입니다.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발본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인 박탈감과 치안 불안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것도 그 지속 가능성이 계속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또 그 지방교부세의 현재의 운영 실태를 보게 되면 여전히 그 재정적으로 열악한 시도에서는 결국은 상대적 불이익을 보는 것이 현실인 거죠. 또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자치경찰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 전국 단위 수사까지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도 고민입니다.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 뒤 2021년 전국에서 확대 시행될 자치경찰제. 국민 치안이 시험대에 오르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 침대에 이어서 수입 브랜드인 실리 침대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모두 6개 모델입니다. 업체 측은 해당 제품은 물론 같은 시기에 판매된 다른 제품들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라돈이 검출된 제품은 실리코리아 컴퍼니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만들어 판매한 침대 6개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은 마제스티 디럭스, 바이올렛, 벨로체, 시그너스, 페가수스, 호스피탈리티 유로탑으로 모두 357개가 판매됐습니다. 이들 제품에는 라돈 방출의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회색 메모리폼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출된 피폭설량은 최대 4.4mSv로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침대를 사용했을 때 연간 피폭설량이 기준치의 4배를 넘는 겁니다. 실리 측은 원안위가 수거 명령을 내린 6개 모델에 대해서 자발적인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회색 메모리폼을 사용한 알레그로 모델과 해당 메모리폼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칸나와 모렌도 2종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범 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행정 조치를 실시하는 침대 6종 모델뿐만 아니라 실리가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철저히 확인 감독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이 밖에도 라돈 방출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피폭설량 측정과 함께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대전에 있는 한화 공장에서 몇 달 사이 폭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생산직 노동자 3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오전 8시 40분쯤 한화 대전 공장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김모 씨 등 공장 직원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젊은 노동자로 2명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직원 1명도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불이 난 곳은 다연장 로켓포인 천무의 발사체 작업장이었습니다. 추진체 분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진 기관에서 일부 공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폭발로 작업장 내부가 모두 탔지만 옆 작업장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이 부근 언덕으로 번지면서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군과 화학 전문 기관 협조를 받아 화약을 다루는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해 자신의 어머니를 살인해달라고 청부한 30대 중학교 교사 임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임 씨는 김동성 전 쇼트트랙 선수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재판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열린 재판에서 어머니를 살인 청부한 31살 중학교 교사 임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을 청부한 이메일 내용을 보고 청부 살인 의사가 진지하고 확고했다며 임 씨 주장처럼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임 씨가 내연남과 동거를 하며 국가에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범행 배경에는 상속을 위한 금전적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강압적 통제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범행이 실행에 이르지 않고 예비 단계에 그친 점이 참작됐습니다. 또 돈을 받고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심부름센터 업자 정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6년을, 정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1월 한 심부름센터에 모두 6,500만 원을 주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의뢰해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도를 의심한 남편이 심부름센터 직원과 주고받은 임 씨의 이메일을 보고 경찰에 신고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임 씨는 강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스트레스가 컸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은 범행 사실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임 씨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임 씨는 김 씨에게 고급 수입차 등 모두 5억 5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 줄 선물을 사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어머니를 청부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도덕적 잣대가 높아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분명히 그 남자를 해치려고 할 게 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임 씨와의 내연 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규환입니다.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달아난 주범이 이름만 바꿔서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수백 명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번 사기 행각의 미끼는 금이었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로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트레저 SL코인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한 겁니다. 발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게 영장 원본이 정본이 제시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제시를 하고 압수수색을 이 장소를 할 거예요. 이 업체는 금광개발과 연계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장하면 고수익이 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경북 영천에 금 1,000만 톤이 묻혀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400여 명으로부터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체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 보물선 돈스코이호 인양을 미끼로 90억 원을 챙긴 뒤 해외로 달아난 주범이 또 한 번 사기극을 벌인 겁니다. 범행 수법도 진화했습니다. 가상화폐 백서를 만들어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몄습니다. 또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에 대비해 홈페이지 서버를 미국 업체와 계약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신일 골드코인 때는 백서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비슷하게 이제 백서라는 걸 만들어서 형태를 좀 갖추려고 노력을 했고 형식으로만 형태만 갖췄고 내용 자체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것들 그냥. 경찰은 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사기에 가담한 50살 이모 씨 등 임직원 4명을 구속해 나머지 일당 6명과 함께 검찰로 넘겼습니다. 또 베트남으로 도피한 주범 유승진이 유니버셜 그룹으로 업체 이름을 바꿔 또다시 사기를 벌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판돈이 460억 원에 달하는 도박장을 운영해온 조직폭력배와 도박꾼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칩을 베팅하는 사람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보드게임 카페입니다. 경기 성남 지역의 폭력 조직이 몰래 도박장을 이곳에 차린 겁니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1년여간 보드게임 카페는 물론 경기도 일대의 폐창고와 펜션 등을 옮겨가면서 운영했습니다. 오고 간 판돈만 해도 4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도박장을 관리했고 CCTV를 설치해서 도박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차량으로 도박꾼을 데려오고 휴대전화까지 모두 회수해 관리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두목 44살 이모 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참여한 55살 김모 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 2마리 찍힌 최호식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가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호식 전 회장이 20대 여성과 함께 호텔로 들어섭니다. 잠시 뒤 급하게 뛰쳐나와 지나가던 택시를 잡아타는 여성. 뒤따라온 최 전 회장도 어떻게든 택시에 타려고 하지만 지켜보던 시민들의 제지로 결국 실패합니다. 2년 전 YTN 보도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난 최 전 회장은 경찰 수사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성추행을 인정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피해자를 보호감독해야 하는 사장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식사 자리에 불러내 성추행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전 회장을 따라갔다가 주변 여성을 보고 마지막 용기를 냈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이해가 간다며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상냥한 표정을 짓거나 호의적 태도를 보인 부분은 피해자와 최 전 회장과의 지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 내내 강제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최 전 회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최 전 회장 측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포스코가 노동자 사망 사고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2일 포스코의 생산기술부 노동자 고 김선진 씨는 인턴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하던 중에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유가족과의 현장 검증 시에 사측이 처음 보여준 사고 장소는 안전 통로였지만 2차 현장 검증에서는 피해자가 점검 중이었던 12번 하이어키 크레인 위로 사고 장소를 번복했습니다. 현장에 기계에 꺼져 있었다는 사측의 답변과는 달리 최초 사건을 목격한 인턴 직원은 기계가 작동 중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회사는 유가족에게 피해 노동자의 사망을 알리면서 사망 사유를 심장마비로 최초 통보했습니다. 부검을 말리면서 빠른 장례 절차를 권했던 사측의 태도를 이상히 여겨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장갑막, 췌장 등 장기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고인이 사고 당시 입었던 작업복은 찢겨져 있었고 크레인에 기름이 묻어있기까지 했습니다. 포스코는 산업재해의 흔적이 없다면서 심장마비만을 사인으로 두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 포스코가 갖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가장 빨리 119에 신고해서 구조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내 구조대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이 앱을 설치하도록 해서 먼저 자기 사내 구조대에 연락하지 않으면 문책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로부터 1시간이 넘어서야 거의 1시간 반 이후에야 사회에 있는 119에 신고하는 결과적으로 1시간 내에 구조 골든타임을 포스코가 방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사의 입장을 밝혀야 될 최정우 회장은 지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종 책임자에게 어떻게 보고되었고 그가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합니다. 포스코의 산재는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4분기에는 한 달간 무려 5건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끊임없는 산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선 노력도 없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마약과 성범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유명한 클럽이죠. 빅뱅의 멤버 승리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버닝썬에 대해서 현재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고요. 조금 전인 오후 3시 30분부터 수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버닝썬과 관련해서 경찰은 그동안의 내사 단계를 넘어서는 강제 수사, 즉 본격적인 수사 단계로 진행하겠다고 어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버닝썬과 관련된 의혹들은 클럽 안에서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는 흥분제를 사용하고 또 여성들에 대해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클럽에서 마약이 판매됐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클럽과 또 경찰관이 유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닝썬의 이문호 대표는 어제 8시간 정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버닝썬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지난해 11월 말입니다. 20대 김상교 씨가 클럽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씨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자신만 수갑을 찬 채 지구대로 끌려갔고 이 과정에서 또 경찰에게 맞았다며 클럽과 경찰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버닝썬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통해서 클럽 내 성폭행 의혹, 또 마약 판매 의혹 등이 잇따라 번졌고 경찰은 광역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해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과 베트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방문 일정과 의전 등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방문 이틀째인 어제 판빈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리용호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김일성 주석과 호찌민 주석부터 내려온 전통적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양측이 지역과 국제 문제에서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견해 일치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베트남을 방문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정과 의전, 경호 문제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은 친선적이며 동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김 위원장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북한과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들이 5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의 경제발전 현장을 직접 시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포기 이후 베트남식 개혁개방 시나리오가 현실적 대안으로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미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상응 조치를 할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앞서 제재가 완화될 수는 없다는 점도 북한 지도부에 명확히 해왔다고 덧붙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양측은 최소한 파국을 피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타협점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고위급 무역 협상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짤막하게 상황을 전합니다. 누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일찌감치 이틀 전에 베이징에 도착해 고위급 협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사흘간 이어진 처관급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두 사람은 오늘부터 리허 중국 부총리 등과 협상을 벌입니다. 현재로서는 이틀간의 짧은 일정상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극적 합의를 이뤄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90일 무역협상 시한을 다소 연장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We have a big team of people, very talented people over in China right now, negotiating on the China deal. It's going along very well.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이 미국에 엄청난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예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고위급 협상이 파국에 이른다면 미국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이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에 근무하던 시절 남긴 문서가 130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조선이 미국과 경인선 철도 부서를 논의했던 사실과 함께 약소국의 외교관으로서 꿋꿋하게 자주 외교를 펼치려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시관으로 다시 문을 연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입니다. 복원을 통해 옛 모습을 찾았지만 이곳에서 펼쳐진 외교전이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약 130년 전 주미공사관에 근무했던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선생 후손의 기증으로 당시 자료가 빛을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던 중에 다행히 연락이 와서 이게 가는 길이 이 길이 맞구나.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서울과 제물포를 잇는 경인선 철도 부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철도가 실제 만들어진 1890년대보다 앞선 1888년, 조선과 미국이 이미 철도 부설을 논의하고 계약서까지 검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막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고, 실제로 이 내용이 15년 임대차다 이래가지고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결국 박정현 공사 이거는 우리한테 불리하다 해서 결국 취소를 하게 됩니다. 편지를 모아둔 미국 서간에서는 낯선 미국 땅에서 지낸 약소국 외교관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가가 비싸 적은 연봉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장에서 생활의 어려움이, 중국 공사의 트집에 진퇴유곡 처지다라는 글에서는 중국의 간섭으로 겪은 고충이 느껴집니다. 미국에 주재하는 나라 중 우리나라만 빈약하지만 지지 않겠다는 글에는 자주 외교를 향한 사명감이 녹아 있습니다. 미국의 간섭은 민을 주권으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왕이 주권이 아니라 민이 주인이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구한말 조선이 대미 외교를 어떻게 펼쳤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구설수에 잇따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고소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옛 동료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에 재직할 당시 계약직으로 일했던 A씨를 2016년에 다시 만나게 됐고 다음 해인 2017년 10월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때 김 의원이 자신의 손을 만지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며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김정우 의원 측에서는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던 중에 무심결에 김 의원의 손이 A씨의 손에 닿아서 곧바로 충분히 사과했고 A씨 역시 이를 받아들여서 모두 종료된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오히려 A씨가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로 협박을 했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00회가 넘는 일방적인 연락이 이어졌다며 문자도 공개했습니다. 문자를 보면 김 의원의 딸과 아내까지 언급하며 강한 어조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이유로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 다음은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의 아들 프리패스 논란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대관,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의 아들 양 씨가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은 절차를 거쳐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박 의원의 아들은 이를 생략하고 지난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이 출입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이 모 사기업, 중견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 사기업의
대관 담당 직원이라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대관 담당 직원이라는 것은 기업체 로비스트입니다. 또는 정보원이기도 하죠. 정관계에서 여러 어떤 얘기가 떠도는지 확인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YTN 같은 이런 데를 치자면 YTN의 어떤 그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납품업체가 아주 수시로 그 회사를 드나들 수 있는 상시 출입증을 받아간 겁니다. 박 의원은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최근에야 사실을 알았고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극한 대치 속에 완전히 멈춰 있지만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개인 문제들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한 달여 만에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나온 우 전 수석은 재판받으러 왔다고 취재진에게 짤막하게 답변한 뒤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희력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모습을 드러낸 건 한 달여 만에 처음입니다. 우 전 수석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재판받으러 나온 입장이라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한 뒤 재판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지자들이 몰려들면서 현장이 다소 수선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본원대로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로 항소심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3일 우 전 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심리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고 오늘은 재판부가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의 의견을 정리합니다. 앞서 1심에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에 이르는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우 전 수석은 지난달 3일 석방됐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불법 사찰 혐의로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됐기 때문인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양희덕입니다. 인화물질이나 유해 화학물질을 실은 차량이 사고가 나면 화재나 큰 폭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난 후에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24시간 추적 시스템이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름 탱크를 싣고 시속 118km로 내달리던 화물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큰 폭발과 함께 반대편 차선까지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위험물질을 운반하다 화재나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위험물질 운송 차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지난 2012년 구미 불산 사고를 계기로 도입되었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유류와 유해 화학물질, 고압가스 운송 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질을 실은 차량에 통신망과 연결된 단말기가 장착되고 사전 운송 계획서 등의 데이터는 중앙관리센터로 전송됩니다. 이를 통해 차량의 실시간 위치는 물론 이상 운행 등의 신호가 감지되면 경고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특히 차량 사고 발생 직후 위치와 위험물 정보 등이 경찰과 소방에 전달되고 신속한 대응 체계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이 하루빨리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는 추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오는 2021년까지 모두 15,000여 대 차량에 위험물질 운송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감사원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복지와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도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추은호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올해 진행할 감사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복지, 일자리, 교육 분야 등의 정책과 재정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걷어내는 한편 국민연금 운용 실태와 고용 장려금과 실업급여 관리 등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대상입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특히 공무원들이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면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현장의 공직자들이 사후적인 감사에 따른 불안감에 일하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부 업무 추진비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최 원장은 실지 감사를 이미 마쳤으며 다음 달 말쯤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17년 기준으로 한 해에 약 5만 건 정도의 인공 임신 중절, 즉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여성들의 75%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낙태에 관한 실태 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만 15살에서 44살 이하 여성 10,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2명이 낙태를 경험하는 등 응답 여성 10,000명 가운데 756명이 낙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의 의료계는 현실과 괴리가 큰 낮은 수치라며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고용과 관련한 성차별 사례를 익명으로 신고받고 있습니다. 접수한 신고를 분석해보니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남자로만 제한하거나 면접 과정에서 임신 계획을 묻는 등 성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신고가 들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성차별 신고센터에 모두 122건의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직원 모집과 채용과 관련한 성차별 신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 배치와 승진 차별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직원 모집과 채용 시 성차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부 도청이 직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남자로 제한했고 한 신협에서는 여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면접에서 결혼이나 임신 계획을 묻거나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원 배치와 관련해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만 임금 인상폭이 낮은 특정 직군으로 유도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행사나 청소를 여성 노동자들에게만 강요한 사업장도 신고됐습니다. 또 비서직의 대체 업무를 여성 노동자들에게만 배정한 사업장도 행정 지도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새로 하신 트리바고 앱으로 원하는 호텔을 더 쉽게 찾아보세요.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호텔 가격 비교 트리바고 앱으로 스마트하게 호텔 트리바고. 여기 어디야? 저건 뭐야? 넷플릭스를 U+ TV로 생생하게 말로 쉽게 넷플릭스 틀어줘. 넷플릭스가 U+ TV 속으로 오직 U+에서만 U+ TV 넷플릭스.
이번 주 더 뉴스에서는 영화 시인할매 주인공들을 인터뷰했습니다. 7, 80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곧 개봉되는 칠곡 가시나라는 영화의 주인공도 할머니들입니다. 네, 이미 유튜브에도 SNS에서도 7080 스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더 문화의 주제는 실버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요즘 연예인들이 좋지 않은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연예계 사건 사고도 종합해 보겠습니다. 김현록 스포티비 뉴스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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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실버 콘텐츠 얘기부터 해보죠. 그 시인할매 이어서 칠곡 가시나들 곧 개봉된다고요. 먼저 그 시인할매 네. 관객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관객 수부터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약 7,000명의 관객이 들었습니다. 관객 수로 모아서 그렇게 많은 관객이 들었다고 하긴 어려운 수치인 것 같아요. 할머니들 또 그리고 비전문 배우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이긴 하지만 제작비가 1억 이상 든 나름 많은 공을 들이고 예산이 들어간 다큐멘터리거든요. 근데 하지만 반응이 좋고 또 감동적이라는 또 평도 이어지고 있어서 좀 더 선전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시인할매와 함께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할머니들이 주인공이 되신 다큐멘터리가 또 개봉해서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시인할매가 시를 쓰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라면 칠곡 가시나들도 비슷해요. 처음 뒤늦게 한글을 배워서 글을 쓰게 된 할머니들이 자신의 마음을 시로 표현해가는 과정을 들인 작품이거든요. 아직 개봉은 하지 않았지만 팔순에 한글을 배우고 또 시를 쓰는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재미와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할머니들이 연이어 다큐 영화의 중심에 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한 수순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 흥행자 혹시 기억하시나요? 원앙 소리 아닌가요? 그 기록이 2014년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480만 관객을 모으면서 다큐 영화 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원앙 소리 역시 80대 할아버지와 소가 나오는 다큐멘터리였고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역시 노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였죠. 이런 비전문 배우가 등장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마치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대박 흥행 사례가 있었거든요. 시인할매 꼭 그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할머니들의 어떤 꾸밈 없는 이야기, 거기에서 오는 감동을 포인트로 삼은 다큐멘터들이 속속 제작된 것도 사실입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계에서도 이른바 실버 콘텐츠가 좀 요즘엔 주목받는 것 같아요. 네, 곳곳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경향이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출발은 2013년도에 방송됐던 꽃보다 할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백일섭, 이순재, 박근영 우리에게 친숙한 텔레비전에서 인기 탤런트 아저씨들이 처음으로 배낭을 메고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가 반응을 얻으면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을 소재로 주인공으로 삼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연달아서 텔레비전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지금도 미운 우리 새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총각 자녀들을 둔 어머님들이 등장하셔서 모벤저스라고 불리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수민의 반찬 같은 경우도 손맛 좋기로 이름난 김수미라는 배우를 앞세워서 새로운 예능을 만들어서 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TV야 시청자들이 자주 보시니까 잘 아셔서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주 접할 수 없는 그런 문화 분야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연극이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로도 먼저 만들어졌던 장수상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이순재, 신구, 손숙, 박정수 이런 그 베테랑 배우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즌을 거듭하면서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앙리 할아버지와 나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 앵콜 공연이 들어갑니다. 역시 꽃보다 할배 주축이셨던 이순재, 신구 두 배우가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이 외에도 최불암 씨가 바람 불어 별이 흔들릴 때라는 연극에 도전해서 지난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패션 모델계에서도 실버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대세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실버 모델들이 등장해서 시선을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분이 64세에 데뷔하신 김칠두라는 패션 모델이 아니신가 싶어요. 김칠두? 네. 시니어 모델이신데요.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시죠? 네, 멋있습니다. 마치 네. 주름살과 네. 수염까지 패션 아이템처럼 보이는 느낌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식당을 운영을 하시다가 예.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모델 아카데미에 다니셨고 또 그러다가 그러니까 패션 모델로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저런 모습들이 새로운 패션을 선도한다는 게 재밌기도 하고요. 네. 그만큼 달라진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 패셔니스타 하면 또 여용기 씨라고 있다고요? 인스타그램에서 꽤 네. 주목받고 있는 분이라 그러던데요. 사실은 그분은 모델이라기보다는 슈트 제작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네. 멋지게 만들어진 슈트를 직접 소화하고 또 그것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하면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정말 멋진 실버라는 네. 평을 얻으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든 옷을 직접 입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양복점을 운영하면서 본인이 수석 재단사시거든요. 네. 이분의 평상시 패션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네. 뛰어난 패션 감각 덕분에 남포동 뛰어난 패션 감각 덕분에 60대 패셔니스타로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남포동 닉 우스터라고도 해요. 그 닉 우스터가 그 패셔니스타 유명한 분이죠. 60대. 네. 자, 그 이외에 유튜브나 또 뭐 SNS 다른 채널에서 주목받는 그런 7080 스타들은 누가 있습니까? 요새 워낙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대세인 상황이잖아요. 예. 실버 크리에이터들도 거기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분으로 박막래 할머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손녀와 함께 만드는 인스타그램 컨텐츠들이 뷰티면 뷰티, 먹방이면 먹방, 만들 때마다 화제가 되면서 예.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 박막래 할머니. 네, 연세가 72살이시거든요.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었던 스카이캐슬 김주영 쌤의 올백 머리를 패러디하는 영상을 찍기도 하셨고요. 네. 네. 되게 전방위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70대인 이경자 할머니, 또 80대인 김영원 할머니도 뭐 공대생내 가족, TV 영원 씨 등의 채널에서 먹방, 가족 콘텐츠 등을 선보이면서 사랑을 받고 계시고요. 네. 채널 구독자 수도 상당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경자 할머니 채널 같은 경우는 70만 명 그래요? 이루고요. 김영원 할머니 채널은 16만 명 정도입니다. 박막래 할머니도 명이면 보통이 아니네요. 굉장히 큰 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네. 이렇게 실버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60세 이상, 65세 이상인 거 14%라고 하던가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걸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런 콘텐츠들이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또 확산이 되잖아요. 실버들이 그것을 워낙 간편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보고 즐기고 거기를 넘어서 이제는 만드는 시대까지 이르시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의 콘텐츠를 몇 개 좀 재밌게 본 게 있는데 확실히 좀 뭔가 예쁜 척, 멋있는 척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자연스럽게 꾸밈 없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더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그 비전문 배우들이 나오는 할머니 다큐와도 맥이 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분위기라든지 다른 사람의 시선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의 어떤 안에 관점이라든지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꾸밈 없이 필터 없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컨텐츠와 굉장히 차별되는 점입니다. 재미있기도 하고요. 저는 그럼에도 앞서 봤던 그 김칠두 선생님이나 여용기 선생님한테 조금 눈길이 갑니다. 남자라서 그런가요? 네, 그레이 헤어시니까 한번 도전해 보실 만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흐름이 지속될까요?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시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울 만큼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그만큼 그 노인 인구들도 이런 디지털 콘텐츠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고요. 여기에 젊은 층까지 호응하면서 점점 그 시장이 넓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예계 사건 사고도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이름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는 하는데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일명 찌라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경찰 수사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게 지난해 10월이었고 경찰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 수사 상황을 공개하면서 다시 세간에 나영석 또 정유미 씨 찌라시가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났던 연출자와 배우의 불륜설 찌라시가 돌았었고 두 배우들이
두 배우와 이제 감독이 사실 무근이다, 선처할 의사가 없다라면서 고소하면서 사건이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네. 그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유포 속도가 놀랍다는 거죠? 네. 그 날짜로 돌아가 보면요. 지금 피의자로 지목된 두 분이 처음 찌라시를 작성한 게 작년 10월 14일이었습니다. 예. 이것을 문서, 그러니까 짧은 찌라시 형태로 작성해서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카톡방을 거쳐서 오픈 채팅방, 대중에게 알려지기까지 불과 3일이 걸렸습니다. 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에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확산되기까지가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웠고요. 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최초 유포자들이 그 찌라시를 작성할 때 근거로 삼았던 것이 방송 작가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지면서 또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방송가 생리라든지 또 호기심 이런 걸 반영하는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찌라시라는 것이 일정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형태대로 또 쓰는 거에 뭔가 좀 더 고의적인 범죄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러니까 고의성까지는 아직 뭐 확인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 여러 가지 추측이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뭐 본인 그 두 당사자들 음해하려는 의도가 사실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피의자 모두가 이해 당사자들이 아니고 또 다른 지인에게 들었던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을 이야기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찌라시를 작성한 것, 유포한 것 모두가 죄에 해당하는 일이고 법망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제 찌라시 최초 유포자가 이제 검거됐고 또 검찰에 기소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찌라시들이 돌면 연예인들도 그렇고 거론된 당사자들이 그것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미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다. 몇 명만 알고 넘어갈 일을 이렇게 오픈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하지만 워낙 그 폐해가 심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널리 알려지는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꼭 유포자를 색출해서 잡아내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현재 검거된 건 아니고 하여튼 신원이 확인이 돼서 입건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음주운전 이게 뭐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송승헌 씨, 그 뮤지컬 배우, 뭐 잊혀질 뭐 금방 있었던 일인데 안지욱 씨가 또 워낙 적발이 됐습니다. 널리 알려진 분이라서 충격이 좀 더 컸는데요. 불과 며칠 전입니다. 지난 10일 오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전주에서 서울로 오는 톨게이트에서 적발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동정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재욱 씨가 그 전날 전주에서 일정을 마치고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에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날 아침 서울로 올라오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숙취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거죠. 네, 숙취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사실은 남일 같지 않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아침 음주운전 단속이 철저하게 시행된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하지만 여론이 곧 반전이 됐었던 게 그 안재욱 씨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6%로 나왔었거든요. 거의 뭐 취소 수준이네요. 네, 사실 취소와 아주 조금만 더 나왔으면 0.01이니까 바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될 상황이었는데요. 단순한 뭐 숙취운전으로 보기에는 정도가 심하고 또 어디까 이제 워낙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처벌을 강력하게 하자는 쪽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재욱 씨 역시 그래서 뭐 더 이상 공식 사과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자숙에 지금 들어간 상태입니다. 오는 23일부터 대구 공연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다 취소가 되는 건가요? 네, 안재욱 씨는 사실 요즘에는 공연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원래는 광화문 연가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지방 공연, 전국 순회 공연을 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공연을 지속할 수가 없어서 현재 이번 금주 공연까지만 마무리한 뒤에는 뮤지컬에서 하차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크게 피해를 입은 작품은 따로 있는데요. 영웅이라고 하는 오는 3월에 개막하기로 했던 다른 대작 뮤지컬입니다. 지금 10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웅은 지난 10년 동안 쭉 해왔고
안재욱 씨도 주연을 쭉 해왔고요. 10년 내내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계속해서 2년을 이어오는 작품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연기하는 캐릭터가 의사 안중근. 네. 민족. 그리고 또 곧 3.1절 100주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뮤지컬 입장이나 팬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참담한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더더욱이나 안중근을 연기하는 거는 무리였고 고심 끝에 결국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배우 김병옥 씨,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지 몰라도 얼굴 보면 다 아시는 분인데요. 이분도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네, 안재욱 씨 사건이 미처 잊혀지기도 전에 이틀 뒤에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2일 새벽 1시 부천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민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이 됐습니다. 역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085였고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김병옥 씨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분 같은 경우도 할 말은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운전을 하고 난 뒤에 주차를 본인이 하려다가 주민신고가 접수된 거거든요. 주민이 주차장에서 이상하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 그것이 그 적발로 이어진 것인데요. 하지만 그 김병옥 소속사 측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병옥 씨 지금 출연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까? JTBC 리갈하이라는 드라마가 바로 전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조연이었는데요. 더 이상 출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녹화를 마친 부분까지만 출연을 하고 더 이상은 출연하지 않고 하차한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버닝썬, 클럽 버닝썬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어떤 부분이 수사 대상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버닝썬 같은 마약 혐의가 가장 주목되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폭행 의혹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클럽 안에서 일명 물뽕이라고 불리는 흥분제를 사용하고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 첫 번째로 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클럽에서 마약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그에 더해서 경찰과 클럽 사이에 어떤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저기 이제 버닝썬 사건이 주목받는 게 여기 공동대표로 빅뱅의 멤버인 승리 씨가 등기돼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번 사건하고 승리 씨의 연관성이 설이 분분하던데. 그렇습니다. 이미 승리 씨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처음 불거진 이후에 공동대표에서 사임을 한 상태고요. 사과를 하는 동시에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일단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진행되고 그 사안의 심각성이 점점 커져가면서 승리 씨에 대한 그 눈초리가 곱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버닝썬 공동대표로서 또 홍보를 담당하는 그 실무자로서 그 텔레비전에 등장해서 본인의 그런 일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요.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했고 일반인에게 클럽이 널리 알려지는 데 큰 역할을 했는데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난 뒤에 발을 뺀다 이런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발을 뺀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대표직 사임한 거 말고요. 대표직에서 사임을 하고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말은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형사적 책임은 그럼 답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먼저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경찰 역시 승리에 대해서 아직 소환 조사 일정 같은 것도 잡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먼저 앞서 나가서 거론하기엔 좀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니까요. 공동대표인 이문호 씨, 그분하고 승리 씨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글쎄요. 지금 확인된 것은 그 버닝썬의 공동대표로 승리와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 바깥에 알려진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수사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리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나요? 아직까지 그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적은 없는데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승리 씨가 도의적인 책임은 일단 지겠다고 했는데 SNS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은 승리 씨는 이 와중에도 본인의 연예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본인의 팬미팅과 관련해서 SNS에 홍보성 게시물을 올렸다가 그것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짧게 최민수 씨 사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9월입니다. 네. 여의도의 한 도로였고요. 앞차가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차를 앞지르고 급정거를 해서 네. 뒷차가 파손되도록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뒷차 운전자와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최민수 씨 보복운전 논란으로 화제가 됐지만 이후에는 진실공방 양상도 조금 빚어졌습니다. 어떤 측면이 그렇습니까? 최민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앞차가 차선을 밟고 운전을 해서 예. 그에 대한 경고를 했었던 것이고, 또한 자신이 항의를 하면서 산에서 왜 내려왔냐 이런 식의 막말을 피해를 주장한 운전자로부터 들었다고 주장을 상대 했습니다. 여성 운전자께서 이제 왜 산에서 내려왔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요? 네.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셨고요. 네. 그 때문에 여론에서도 분위기가 분분합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피해 운전자 쪽에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모욕적인 언사를 한 적이 없고 네. 오히려 최민수 씨가 모욕적인 언사를 해서 그런 말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가 공개되면 좀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은 간단하게 확인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USB로 제출했으나 네. 그것이 그러니까 복원이 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최민수 씨 같은 경우는 아예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의 팜 빈민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2박 3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민 장관은 오늘 오전 평양발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고 경유지인 베이징 공항에 도착했으며 오늘 오후 베트남 항공 임시편을 이용해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발 하노이행 정기편은 오늘 오후에 없지만 베트남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빈 방문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전 문제 등을 조속히 논의하기 위해 임시편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북 가능성이 제기된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당장 방북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로저스 회장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 본인을 접촉해서 확인했지만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2군데서 확인했는데 본인이 접촉하고 있는 것은 없고 왜 그런 보도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모임인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오늘 오전 일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에 배상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내일 일본 현지에 있는 신일 철주금과 미쓰비시 본사 등을 잇따라 방문해 태도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과당 경쟁과 높은 임대료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도 자영업의 어려움을 더한 면이 있었다면서 올해가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5차례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 등으로 자영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과 또 계약갱신 청구기간 연장, 환산보증금 상향 등으로 상가 임대차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경영자금의 지원을 위해 6조 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어서리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원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웨딩홀과 대학 축제장에서 발언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발표 내용이 기존 공약이었고 청중도 적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원 지사는 재판을 마친 뒤 도정에 더욱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롱 목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실명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직원 최모 씨와 집사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민교회 교인이기도 한 최 씨에 대해 법원 공무원으로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위험성을 잘 아는데도 피해자들의 신원을 게재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동기 법원 직원 김모 씨에게 부탁해 피해자들의 실명과 재판 일정을 알아낸 뒤 이를 교회 집사인 A 씨에게 건네거나 인터넷에 게재해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살 박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폭행해 숨지게 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도 크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같은 미래 신산업이나 미세먼지 해소 같은 삶의 질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처럼 민간 경쟁력이 앞선 분야는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연구개발 예산 투자 전략, YTN 사이언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예산은 2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4.7%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R&D 예산을 어떻게 투자할지 큰 틀을 마련했습니다. 확대된 R&D 예산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국가 차원의 중장기 투자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핵심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나눈 겁니다. 민간 중심으로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나 아직은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 특징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와 같은 주력 산업은 민간 투자가 중심이 되고 아직 기반이 약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는 정부 투자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요할 경우 규제 완화와 같은 제도 개선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미세먼지나 감염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나 공공 인프라 분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상기후라든가 재난안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임상보건 이런 쪽은 저희 정부가 주도적으로 계속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 투자 전략 수립에는 처음으로 일반 시민 42명이 참여해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중장기 투자 전략은 매년 수립되는 투자 방향과 예산 조정 과정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모집한 소송단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 허가 의결 절차에 자격이 없는 의원 2명이 참가하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흠결이 있는 등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건설 허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공사를 중단하면 예상 손실 비용이 1조 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그린피스 측은 원전 부지에 강한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는데도 적법한 단층 조사를 하지 않는 등 건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2016년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7% 내려 지난해 11월 셋째 주부터 14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주택 거래가 극도로 침체했던 지난 2013년 5월 넷째 주부터 8월 넷째 주까지 14주 연속 떨어진 이후 최장 기간의 하락입니다.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가 대형 유통업체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2018년 대규모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를 보면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의 24%가 판매 촉진 비용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TV 홈쇼핑의 경우 5% 안팎의 비율인 것과 비교하면 5배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오랜만에 날이 별로 춥지 않은데도 대기가 깨끗합니다. 눈 소식도 있습니다. 유독 눈이 없는 서울에도 눈이 내린다고 하지만 쌓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아침에는 제법 추웠는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요? 네, 반짝 추위가 누그러지고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6.2도까지 오르면서 아침보다 무려 10도가량 올랐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아서 제법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는 눈이,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낮사이 내리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오후부터 밤까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3cm, 그 밖에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에 1cm 안팎입니다.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부산 6도, 금강산 영하 2도로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도, 광주 7도, 부산 11도, 평양은 1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맑은 가운데 심한 추위 없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